네, 수면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사실 어제 새벽 미국 시장이 폐장을 하고 오늘 진짜 쉽지가 않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생각보다 야간 선물이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도 좀 버텨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는 0.35% 상승하면서 2,774선, 지금 최근에 2,750이 밑단이다, 하단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피가 그 2,750을 딛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고 모처럼 만에 코스닥도 빨간불을 좀 켜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850선 언제쯤 회복할지 이에 대한 귀추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화목팀과 함께 내일의 전략 함께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목팀 특별한 분 한 분이 가운데 눈에 띕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B골드 이가람, 이호근, 김흥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기준 매니저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는데 오늘 그 자리를 특별 출연 대타로 이호근 매니저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상당히 이 자리에서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오래간만에 여기 나오게 되니까 네. 상당히 고향에 온 것 같고. 그쵸, 고향이 맞죠? 네.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고향에 오랜만에 오신 김에 쭉 고향에 있을 생각 있으십니까? 기회 되면 고향에 쭉 예. 정착하겠습니다. 상당히 또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오랜만에 뵀으니까 시장 이야기부터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빠졌죠. 전반적으로 사실 엔비디아 때문에 이제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부담은 될 수 있었는데 오늘 미국 시장도 그렇고 엔비디아가 빠짐으로써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쪽이 오히려 또 상승세.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반도체에 쏠렸던 이 수급들이 이제는 어떤 쏠림에서 약간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또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엔비디아가 빠지면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매도로 출회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같이 엮여 있으니까. 그럼에도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의 이 부분이 전체 반도체를 이렇게 가라앉히지는 않더라.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당분간 이제 엔비디아는 조금 이전과 같은 주도권은 좀 잃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을 둘 필요는 없고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또 반도체를 끌고 갈 종목이 뭐가 될까? 여기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춘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호근 매니저님 오랜만에 수면상한가를 찾아오니까 키빠님께서도 채팅창 올려주셨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반가워요라고 올려주셨는데 이 반가운 마음 바로 특이점으로 시작을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죠. 자, 바로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만 해도 140달러를 돌파했던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16% 정도 빠지면서 118달러까지 오늘 종가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6% 빠지면서 엔비디아가 국내 반도체주들이 오늘 줄줄이 하락을 하지 않을까 엄청나게 좀 걱정을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프리시장에서는 좀 반등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대 넘게 좀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의 하락을 해석을 해보면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엔비디아가 10% 넘게 빠졌다? 야, 그럼 바로 강한 반등이 좀 나오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지.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예. 엔비디아 급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주들이 오늘 좀 반등,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엔비디아의 영향권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국내장 같은 경우는 해외장, 미국장에 대해서 선행하는 경우가 좀 종종 발생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SK부터 해서 삼성전자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을 좀 선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선반영을 먼저 보여줬고 아마 오늘 밤에 미국의 반도체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만약에 오늘 밤에 한 번 더 세게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아마 오늘 밤은 똑같이 또 내려가기보다 엔비디아만 내려가고 다른 반도체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얘기를 하기 전에 시장 얘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 그 전에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제가 이게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자리 깨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고가 라인 때까지 올라갔을 때 2,820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2,810 라인 대에서 고점 먹고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적으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코스피 쪽은 외국인 매수세가 있으니까 아마 지금 증시는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고점에 내려오고 있고 저점에 올라가고 있는 뭔가 지금 수렴의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증시가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오늘 삼성전자 올라가고 SK쪽 올라갔지만 내 계좌는 뭐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뭔가 지금 시장에서 뭐가 문제일까? 약간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뭔가 지수는 좋아졌어요. 지수는 좋은데 내 계좌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 전체에서의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건데 자료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은 ADI라고 해서 20일 동안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백분위로 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지금 코스피가 79.25에 있고 코스닥이 70%에 있는데 이게 80%대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 20일 동안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거라서 보통 80% 아래는 우리가 과매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서는요.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지수가 내려가 있어 정상이에요. 그런데 코스피는 지금 고가에 올라가 있죠. 코스닥만 그나마 조금 내려가는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게 요거 봤을 때도 결국 지수만 올라갔지 지금 뭔가 전체적으로 좋아진 게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심리적으로도 뭔가 지금 좋지 않은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자료 보게 되면 CNN에서 발표하고 있는 피어앤 그리드라고 해서 공포엔 탐욕을 알려주는 지수가 되겠는데 네. 이것도 미국도 나스닥이 연일 신고가를 갔습니다. S&P 500도 올라가고 다우존스도 올라가고 있고 뭔가 지수가 올라가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추럴 중립보다 아래에 있는 피어 그룹들 결국 공포 단계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괴리를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로 쏠리는 종목들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쏠리지 못하는 종목들은 그동안 계속 빠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 자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수급량을 좀 풀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이게 언제쯤 풀릴 수 있겠느냐 걔가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엔비디아가 빠지고 있다는 거 그게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의 수급이 나가면서 수급을 좀 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인차를 보게 될 텐데 PC 문가 지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PC 문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블룸버그부터 해서 고드만삭스와 밴쿠버 아메리카에서 올려놓은 전망치를 보게 되면 4월 달보다는 확실히 전환됩니다. 헤드라인도 전월 대비 0.3%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0.0%. 소수점까지 보게 되면 0.01 0.0 뭐 0.0 몇 약간 이렇게 뜰 정도로 지금 대부분 다 낮게 보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보다도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근원 PC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다 낮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PC 문가 지표가 지금 연준이 원하는 것만큼만 잘 나타나주기만 한다면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더 내려갈 수가 있겠고 어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내려갔지만 미국 내에서 상승한 종목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PC 물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더 나타나주면서 종목이 조금 많이 풀려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다음날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에 선물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선물을 사게 되면 파생의
파생해서 외국인은 삼성전자 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수가 찍혀서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자료 보게 되면 제가 최근 5거래일 동안에 삼성전자와 SK 쪽에 대한 매매 동향을 비교해봤는데 네. 개인들은 삼성전자 팔고 있고 외국인들만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네요. 무려 지금 5거래 동안만 산 게 삼성전자가 7,800원 삽니다.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 이후로는 지금 1조 6천억 원대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뜨면서 다시 한 번 더 뭔가 파생적 바꾸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고 대신에 최근에 하이닉스가 약간 약했는데 고점에서부터 이미 외국인들은 팔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시장의 주인은 외국인이 주인이다. 그래서 외국인을 사야 올라가는 건데 하이닉스는 외국인을 그렇죠. 팔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막판에 보게 되면 갑자기 하이닉스가 더 올라갔고 삼성전자가 내려왔는데요. 그건 제가 다시 이제 차트 통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뭘 볼 거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 보게 되면 많이 올라와 있고 제가 그동안 안 깨는 자리에서는 올라갈 거다 했는데 올라왔습니다. 이제 약간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 저항 자리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위에 내려왔는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21선, 61선을 깬 적이 없고 지난번 반등도 21선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 시가 자리가 21선에서 시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먼저 나타났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 파생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은데 요거 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선물 종가는 얼마냐면 83,300원이고요. 네. 현물 종가는 88,8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물이 비싸고 선물이 낮게 있죠. 네. 백워데이션인 건데 이렇게 되면 내일 아침에 만약에 오늘 반도체가 강세 마감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일은 삼성전자가 갭이 떴다가 이 선물과 가격을 맞추면서 오히려 현물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도가 찍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막판에 올라왔는데 실제로 외국인의 동향을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마지막에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 파란 색깔이 외국인이고 녹색 색깔이 기관들인데요. 외국인이 팔면서 끝났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파생해서 외국인들이 사면서 끝납니다. 이게 지금 조금 달라진 모습이라서 결국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앞둔 상태에서 하이닉스가 올라갔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고점 자리 다시 왔고 하이닉스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뭔가 키 맞추기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서 삼성전자보다 지금부터는 뭔가 하이닉스 쪽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시기가 된 거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선물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보자. 이게 선물 흐름에 기반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저는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올랐던 종목 보면은 뭐 STI, 네오셈들이 좀 같이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요 근래 SK하이닉스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거 패권이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내일이면 또 전망이 또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오늘 오후장 모습 좀 바뀐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려면 여기서는 뭔가 재료가 필요한데 지금 삼성전자에 재료가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실적만 잘 나올 거다라는 전망치만 가지고서 지난번에 올라갔던 85,000원대 그 위로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고 예. 외국인 매수가 더 들어온다면 당연히 85,000원까지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 더 세게 올라가기보다 삼성전자 좀 멈춰 있고 네. 오히려 하이닉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프리시장에서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는 2.0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2.43%로 상승폭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강 매니저님 방금 얘기해 주신 건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부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밸류체인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동반이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국내가 선반영을 좀 일부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갭상승 만약에 지금대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갭상승 정도 좀 뜰 것 같은데 그거 이후에 이제 마이크론을 보면서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내려갈 것이냐가 내일 네. 좀 외국인들이 좀 정해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용태 매니저님 지금 마이크론이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얼마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목표 주가가 올라간 상황이라서 우리 모두가 이번에도 마이크론이 한 건을 좀 해주겠구나라는 생각에 업황 다시 반도체 매수가 쏠릴까 시세가 분출할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반도체 섹터 자체 시나리오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반도체 흐름들은 일단 저점을 잡고 있어요. 저점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지금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을 너무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네. 지금까지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을 기대했다가 그쵸.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무참히 깨졌거든요. 무참히 깨지고 나서부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이제는 엔비디아 향이 아니라 이제 마이크론 향으로 또 이제 치우칠 때는 약간 좀 오류가 좀 범할 수 있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일단적으로 이미 한번 고점에서부터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는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지금 바닥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그런 실적보다도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업황이라든지 앞으로 대한 수주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맞춰갈 수 있는 장비 업종들이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는지를 좀 물색하고 나서 네.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한번 발전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보고 포커스를 맞춰놓고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엔비디아랑 별로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 들어서 3거래 연속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런 그 HBM 관련된 기업들은 또 가는 종목들은 좀 계속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는 거고 마이크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영향력은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마이크론이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맞먹을 정도에 대한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크게 뭐 시가총액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영향력은 크게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소소한 영향은 있지만 너무 중점을 두고 네. 맞춰가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마이크론 쪽으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이 일단 마이크론 실적이 괜찮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뭐 D램도 올라갈 수 있다, 낸드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 레거시 쪽에서의 기대감을 또 올릴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이쪽에 관해서도 또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드는데 이호근 매니저님은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 발표 좀 중요도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중요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마이크론 쪽,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HBM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은 이제 레거시 쪽인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HBM 쪽은 최근에 좀 잘 나갔죠, 실적들이. 근데 이제 결국 근데 이제 HBM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 뭐 낸드, 뭐 이런 쪽도 같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전반적인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 이 사이클이 지금 상승세로 들어갈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가격은 상승하지만 아직 뚜렷하게 수요가 확 늘어나거나 뭐 이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마이크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쪽 전체적인 앞으로 어떤 그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그 엔비디아랑은 조금 다른 결로 좀 마이크론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실적은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지금 이 네거시했던 반도체 이 소부장 최근에 좀 소부장이 조금 상승세가 좀 있었거든요. 이런 쪽들이 조금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론이 왜냐하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실적을 보기 전에 마이크론을 통해서 대충 이제 가늠해 볼 수가 그쵸.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나름 좀 그 중요도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레거시 쪽에서 어느 정도 마이크론이 반등하느냐 이게 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미리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엔비디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가람 매니저님 아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뭔가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봤었던 엔비디아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쪽의 밸류 체인들의 상승세를 다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은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엔비디아 밸류 체인보다 이제부터는 각기 전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은양 반도체가 아마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제 엔비디아의 제한 지금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탈 엔비디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중은양 반도체 관련된 에이직 관련된 종목들이 국내에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마 지금 중은양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에이직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강세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이크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마이크론은 이번에 아마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마이크론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세게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가동 범위가 100이다라고 하게 되면 컨퍼런스 콜에서 150을 말하는 기업이에요. 그럴 정도로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좀 세게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HBM3뿐만 아니고 HBM3E를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네. 물론 지금 수요 자체가 크게 안 나오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적어도 삼성전자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증설 자체에 대한 코멘트가 굉장히 셀 수 있어요. 그렇게 네. 되면은 국내에 마이크론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 마이크론은 고객사로 두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은 당연히 마이크론 증설 모멘텀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엔비디아만 너무 쳐다보기보다 하이닉스가 이제 마이크론을 통해서 봤을 때 마이크론이 저정도가 되면 하이닉스는 그럼 과연 얼만큼 더 벌 수 있을까? 요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삼성전자가 과연 이제 엔비디아 쪽을 뚫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못 뚫고 있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보다는 하이닉스 쪽을 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마이크론뿐만 아니고 이제 엔비디아보다도 이제 뭔가 개별적으로 각각의 모멘텀을 봐야 될 시기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좀 양갈래로 갈라서 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SK 하이닉스에 가깝냐, 그쪽 밸류체인이냐, 삼성 쪽이냐, 이 두 가지만 좀 보고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좀 각계 전투로 종목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각계 전투 하는데 사실 지금 자막에 지금 채팅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김웅태 매니저님, 이분 봉자님께서 장교 출신인데 김웅태 매니저님 앞에서 각계 전투 이야기를 하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각계 전투로 가면 사실 김웅태 매니저님이 진짜 잘하고 있는 게 이 시간에서 정말 강조를 많이 했던 워트가 오늘 24%죠? 네.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앞서서 이가람 매니저는 이제 SK 하이닉스 쪽, 그 밸류체인의 강조, 좀 뭐 기존에 강했던 섹터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김웅태 매니저님 또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동일한 생각입니다. 같아요? 각계 전투 맞습니까? 각기 전투 하는 게 맞고 네. 일단은 먼저 움직였던 대형주 위주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엔비디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자꾸 HBM만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HBM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사실 D램에서도 봤을 때 DDR5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건 뭐 랜드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CXL 엄청나게 많거든요. 실적도 좋은 기업들도 많은데 다만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는 건 자꾸 엔비디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이라든지 개인들이 자꾸 우리 HBM 관련된 기업들만 찾고 있다 보니까는 다른 종목이 눈에 안 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엔비디아에서 HBM은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는 것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업종들도 그쵸. 분명히 시속 게임으로서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워트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워트도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둘 다 주요 고객사를 맞아요.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봤고 이번에 진짜로 딱 맞춰 떨어진 게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떨어졌을 때 그때 반도체에 대한 업종이 안 좋았을 때는 오히려 장비 업종들이 다 오늘 올라왔거든요. 특히나 오늘 뭐 공냉식 관련되거나 아니면 냉각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올라왔는데 워트도 사실 실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 뚜렷하게 막 좋은 실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방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시장이 실적이 안 좋았던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막 적자 기업으로 나왔다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단순히 전년 대비해서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고 앞으로도 2분기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수요에 대한 뚜렷하게 들어왔던 계약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는 2분기 실적도 이번 1분기하고 맞닥 떨어지겠지만은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요 농점을 가지고 있는 게 HBM을 수요를 증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증가시키겠다는 거는 지금 당장 증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산을 하고 나서부터가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업종들도 당연히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당연히 딱 눈에 보이는 모습이고 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에 들어가는 장비 업종들을 국산화시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이 국산화로 들어갔던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제우스도 있지만은 이제 워트도 마찬가지로 주 고객사, 그러니까 전공정에도 들어가고 후공정에도 들어가는 이제 온수도 제어 장치가 들어가는 장비 업종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서 이제 막 추세를 전환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액침 냉각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특히나 사실 이 삼성공조가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 자리도 불구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예. 거기에 뭐 3S라든지 뭐 오늘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왔듯이 이 공냉식 자격을 하고 있었던 이제 공기 정화기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제 워트가 또다시 거기에 시장은 부각을 받다 보니까는 어제는 매집했던 물량들이 오늘은 불출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올라왔던 거고 앞으로 꾸준하게 실적 장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워트도 지금부터보다 더 성장성이 있다라고 네. 보고 제가 아마 1월 달에 YC, 그러니까 YC를
명사가 동사가 바뀌기 전부터 그쵸. 설명했듯이 제2의 YC가 될 수 있는 게 워트가 아마 그렇게 똑같이 밟을 거다라고 했는데 워트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C는 이미 잘 올라갔고 이제 거기에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건 워트다. 오늘 좀 잘 올라갔었는데 그동안 김웅태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포인트가 잘 드러난 부분이 아니었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악시나 각계전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각계전투 안에서는 진짜 그 하나하나의 코스를 잘 따라가야 되거든요. 잘 잡고 가야 됩니다. 어떤 무기를 갖고 가야 되는지 종목으로 한번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종목이요? 네. 예. 저는 이제 반도체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네.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좀 꺾이면서 전체적으로 이 앞전에 좀 강세를 보였던 뭐 디자인 하우스, IP 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지금 오늘 STI가 올라왔던 것도 결국은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 발해서 한미반도체, 뭐 PSK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상당히 이제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앞으로 성장성이 클 것이다 해가지고 한미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상당히 과도하게 올랐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요 과도하게 올랐던 쪽들은 조금씩 약간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좀 현실화된다 그럴까요? 약간 이제 실적 기반으로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좀 강하게 올랐던 디자인하우스 IP 뭐 이런 좀 과도한 종목들은 조금 잠시 옆으로 제껴놓고 실적으로 좀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네. 제가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네. 이스페타시스 네. 오늘 뭐 너무 흔한 종목이어가지고 제가 좀 얘기하고도 좀 그런데 네. 일단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쇼티지가 때문에 지금 가격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HBM 반도체들 중에서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나 PSK 홀딩스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봤을 때 ISC도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예. 지금 이스페타는 1분기 때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실적이 또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지금 3분기, 4분기 가면서 이제 실적이 확 올라올 지금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스페타시스가 주가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요? 이스페타시스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안 움직였었는데 이거 뭐 요렇게 가겠구나 했는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세게 붙으면 아마 이제 그동안 한미반도체 역할을 이스페타시스가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실적 시즌에서 아마 이스페타시스가 시장에서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근데 그런 말로 들어보면 한미반도체는 실적에서 증명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증명을 했죠. 그것 네.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 한미반도체가 그 높은 밸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그렇죠. 버텼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도 그렇죠. 예. 예.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꺾이면 한미반도체 밸류에 대해서 그 엔비디아를 믿고 이제 버텼던 주가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를 조금 약간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한미반도체는 장비 회사거든요. 장비는 그 시점에 물건을 왕창 팔고 그게 이제 왕창 팔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좀 쉬거든요. 초기에 많이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장비주의 성장성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평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워낙 이 HBM 반도체가 좀 좋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HBM 반도체는 한 번에 그냥 확 떴다가 확 가라앉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반도체는 너무 좀 과도한 밸류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네. 있고 다만 이제 그동안 그래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엔비디아 역할이었다 이렇게 네. 보거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매니저님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좀 상승을 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승을 하락을 하는데 이전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스페타시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더 네? 직접적인 관련 업체인데요. 관련이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한미반도체는 이만큼 이스페타시스 요만큼이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의 종목 압축은 좀 어디로 갈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장비 쪽보다는 이제 좀 실적 나올 수 있는 소재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공적으로. 싶은데 예. 그전에 지금 한미에 대한 의견이 저는 좀 달라가지고 저는 네. 좀 다른 의견 잠깐만 좀 말씀을 좋아요. 드려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어디 발표하면서 증설에 관련된 굉장히 센 발언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증설하는 과정이 있고 오늘 이제 차트 잠깐 보게 되면 STI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 실적이 3분기부터 좋아질 거다라고 했던 이유가 CCSS 결국 인프라 투자에서의 수혜가 될 거다라는 건데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것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증설을 하는 과정이 HBM 쪽을 더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더 짓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증설 물량이 다시 나와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예. 하반기에 하이닉스에서 아마 본딩 장비 발주가 더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까지 지금 나갈 계획이 있는 거라서 네. 한미마체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근데 이거 외에 장비 쪽은 사실 실적이 나오면 정말 많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낸드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SSD 쪽이 좋아지고 있는데 한양 디스텍이나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뭔가 눌림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탑픽은 당연히 SK 하이닉스를 저는 봐야 되는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를 통해서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바닥에 깔려 있는 거를 알려드린다라고 한다면 네. TSE라고 있습니다. TSE. 그쵸. TSE라고 이 종목은 이제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기업인데 원래 낸드 관련만 있습니다. 낸드 관련 있다가 이제 아마 3분기, 4분기 넘어가게 되면 하반기에 HBM 프로브 카드를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게 될 건데 미국의 폼팩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폼팩터라는 기업도 이제 DRAM, HBM용 이제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종목이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종목 보게 되면 주가 자체가 밀리는 게 없거든요. 계속 올라간 상태였어요. 엔비디아하고 상관없이 주가가 고가에 있습니다. 그만큼 HBM 프로브 카드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 역할을 하반기 때 TSE가 TSE가 아마 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낸드 가동률 때문에 아마 2분기, 3분기 때 실적 조금 좋아지다가 4분기 때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인 거기 때문에 저는 바닥권 반도체를 본다면 TSE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바닥권에서 볼 수 있는 종목 나왔습니다. TSE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제 몽실님께서 내용을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단타하면 이제 김웅태 매니저님이 찐이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종목 압축 바로 들어가 볼까요, 매니저님?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워트는 뭐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본다면 DI. DI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네. DI도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또 고객사를 보고 있는데 HBM 웨이퍼 테스트를 장비하는 업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뭐 연결 자회사가 DYC도 있겠지만은 뭐 국내 HBM에 대한 이제 어떤 테스트 장비 공급 업체가 장비 부족으로서 이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앞서 얘기했던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국내화로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DY도 거기에 또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테스트 장비에서 일단 뭐 DDR5,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이미 DDR5에서 버닝 장비를 이미 한번 DY에서 한번 그 기업에 대한 입증을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HBM4에 대해서는 지금의 이 DI가 전용 장비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 고객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HBM을 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DY도 함께 봐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이제 지금부터 막 들어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향후 25년부터 개발하고 시작해서 그때부터 본다라면은 올해 실적을 넘어서 내년도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찍히기 때문에 이런 DY도 앞으로 꾸준하게 본다면 그게 어차피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는 맞춰서 지금도 상승하고 있지만 오늘은 뭐 차익실은 좀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니까요. 이런 장비 업종들도 같이 보면 좋겠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테스트 장비, 웨이퍼 테스트 장비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파이널 테스트까지도 뭐 기대해 볼 수도 있을 만한 요건이 갖춰져 있으니까는 이 DY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트와 DI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띄워주시죠. 자, 이번엔 자동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아이오닉이 미국 레이싱 대회에서 양산형 전기차 최고 기록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오늘 미래차
부품산업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동차 부품 제조 1000개사의 이 미래차 부품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의 지원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소식 말고도 우리 뭐 최근에 한 달 동안 자동차 섹터 현대차를 두고 뜨거운 이슈들이 정말 뭐 많았습니다. 이제 출자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도 IPO에 대한 이야기,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보여줬었는데 사실 아마 김우태 매니저님, 어제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반도체주가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니까 내일, 오늘이죠. 제가 어제 든 생각인데 자동차가 강하게 한번 시세가 분출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 강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흐름이 끊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자, 오늘 자동차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 꾸준하게 좀 살아있죠? 저는 꾸준하게 살아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앞서 우리가 일본 주제를 반도체 얘기했는데 반도체 좋다고 실컷 얘기하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반도체를 버리고 자동차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더 좋다는 네, 거죠, 그 지금? 정도로 이제 자동차에 대한 흐름도가 뭐 네.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1일부터 이번 25일까지 이제 외국인 기관들에 대한 매집 형태를 보니까 거의 2,100억 정도가 외국인들이 줄곧 순매수로 들어왔고요. 기관들도 2,000억, 뭐 금융투자들도 뭐 거의 뭐 900억, 뭐 이렇게 보험사들도 100억 이상. 뭐 이런 정도로 연일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물량을 보다 보니까는요, 이거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들었고, 반도체하고 사실 자동차하고 같이 갈 업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같이 갈 업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론 2차 전지는 줄어들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수 AMS 이런 것도 아니면은 자동차 부품에 있는 화신 이런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연일 상승세로 이어지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제 완성차도 현대차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인니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남아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꾸준하게 실어서 가면은 앞으로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장세를 본다라면 현대차도 지금까지 뭐 충분히 뭐 대응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여주고요. 예. 그리고 일단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일단 현대차가 가장 먼저 2월 달부터 올라왔던 거는 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갔던 시점, 거기에 대해서 밸류업 관련돼서도 이미 한번 주가를 한번 급등시켰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인니에 대한 이제 수혜도 나왔다 그렇죠. 보니까는 앞으로 뭐 꾸준하게 봐도 자동차 업종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시점이고 올라오는 모습이면 2차 전지를 말고 자동차 부품주들을 보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 시장 보면은 반도체 섹터와 자동차 섹터가 동반 상승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초였죠. 기업 밸류업이 나오면서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반도체도 가는데 자동차도 가는구나. 이런 장세가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김우태 매니저님 반도체와 자동차 동반 상승도 이번에 좀 기대해봐도 되나요? 일단은 반도체하고 이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가 가는데 자동차도 같이 갈까라고 보면 안 되고 반도체 안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조정 받을 만큼 다 받았던 종목들일과 네. 자동차 안에서도 조정 받았던 만큼 다 받았던 종목들하고 같이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동반 상승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먼저 갔던 반도체들과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동차 부품하고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바닥권을 잡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되고 어. 반도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다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못 갔던 팹리스 반도체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저평가 구간이 맞거든요. 이제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중소형주들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자금력들이 딸리지 않은 기업이다 보니까는 동반 상승할 수 있는 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OX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반도체 이야기를 신나게 했어요. 근데 자동차도 하반기에 우리가 진짜 기대해 봐야 할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순위 한번 정해두고 가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지금 다 세 분 다 좀 갸우뚱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라인업 뭐 할 줄 아시죠? 반도체와 자동차 붙일 겁니다. 네. 지금 나는 여기를 사겠다. 반도체와 자동차. 반도체라면 O를 들어주시고요. 자동차라면은 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요? 대형주예요, 중소형주예요? 중요합니까? 지금 대형주냐 중소형주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대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형주. 네, 대형주부터 살펴볼게요. 대형주로 가겠습니다. 대형주 자동차 반도체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뭐야? 이용훈 매니저님 지금 X가 뭔지 알고 들으셨나요? 이거 자동차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야 하면서 들어주셨는데. 네네. 자동차. 예. 자동차. 아까 오가 자동차라고 나 오를 따라하는데. 반도체라고. X. 네. 뭐가 됐든 지금 그럼 지금 모두 다 세 분 모두 자동차가 더 나은 투자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줄 것 같은데 이호근 매니저님 네. 자동차를 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저요? 제가 자동차를 계속 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자동차 지금 현대차 그림 하이닉스도 지금 나쁘지 않고 뭐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지금 현대차가 좀 큰 그림에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잠깐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것 같은데 일단 현대차가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호재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지배 구조, 그다음에 이제 주조하는 정책. 요것 때문에 이제 기아보다 훨씬 더 지금 현대차가 잘 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 인도에서의 IPO.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대단원은 수소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재료가 이게 이제 한번 반짝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 지금 큰 상승이 좀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이제 현대차가 있고 결국은 이러한 큰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현대차 그룹이 이 지배 구조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었어요. 지금 이제 대기업들 중에서 대부분 다 됐는데 네. 유일하게 지금 여기서 안 된 게 그동안은 이제 삼성그룹이었는데 삼성그룹도 이제 최근에 해결이 됐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이 지배 구조를 다시 한번 재편할 때 이쪽 관련주들의 주가가 잘 나가면 그 비용이 좀 적게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할 때는 좀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지배 구조와 이게 좀 연관돼서 큰 시세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게 이제 뭐 잠깐 오르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시죠. 이게 어디까지 갈지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현대차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소식이 맞다면 지금 삼성증권에서 현대차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목표가가 40만 원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좀 좋게 본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올린베님께서도 30만 원 이상 O 아니면 X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목표가 40만 원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현대차 30만 원은 사실 좀 쉽게 뚫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분께 그냥 여쭤볼게요. 30만 원 쉽게 뚫지 않을까요? OX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넘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그렇죠?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도 자동차를 오히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네. 대형주가 더 좋을 거라고 보세요? 중소형주가 좋을 거라고 보세요? 부품주는 조금 테마성이 짙고요. 왜냐면 인도 IPO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찍힐 만한 종목은 몇 개 안 됩니다. 그 네. 실적이 나올 것들은 뭐 당연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형주가 더 중요한 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자동차 쪽에서 완성차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기아 쪽이나 지금 뭐 다른 점 봤을 때 지금 일단은 주전환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주전환책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동향 자체가 이미 지금 굉장히 많이 쏠려 있어요. 제가 그 준비하는 자료 좀 보게 되면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 비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역대급으로 올라가 주고 있는데 자료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지분율 자체가 이전에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46%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서 40%대까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전 채운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의 지분이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외국인 주도하에 아마 현대차는 더 강세가 나올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지금
재료가 봤을 때 인도 IPO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도 IPO뿐만 아니고 주저하는 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건데 그쵸.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달러와 환율 자체 높죠. 지금 환율 때문에 이번에 2분기도 예상치보다 높은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전망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율 효과가 있는데 중요한 건 자동차 판매 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판매 대수보다는 환율 효과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라서 만약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이제 투자 더 하기보다는 이제 그만큼 주주환원은 쪽으로 더 쓰지 그쵸. 않겠느냐라고 해서 8월달 인베스터 데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나올 게 있고 그다음 인도 IPO에 하게 되면 아마 그 자금이 연말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내년에 한 번 더 주주환원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내년 4월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더라도 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1등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아래에는 뭐 부품주 같은 경우도 화신한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세상에다가 필요했던 종목인 건데 아무도 안 보고 있었을 때 요 6월달 초에 이때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인도 IPO가 부각받으니까 얘가 지금 한 달 만에 올라간 포인트가 무려 40%가 올라갔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었을 때 다른 테마도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화신 사세요라고 했었는데 화신이 40%가 올라갑니다. 얘뿐만 아니고 얘가 올라가다 보니까 따라 올라오는 게 뭐 서현 이화랑 다른 것도 올라오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 올라올 수 있는 거 2분기부터 올라오는 거는 화신이 먼저 올라올 거고요. 그다음에 SL이나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는 크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PHA나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네. 실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품 사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대형주 현대차가 또 다른 게 내일까지 사게 되면 분기 배당은 맞습니다. 그 수요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분기 배당락 이후에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주환원이 무려 2조 원이나 좀 이렇게 매입을 꾸준히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주가가 진짜 매력적인 구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현대차 이야기가 아까 채팅창에서 이것 좀 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같이 좀 엮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채팅 내용이 있어서 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킵바이님께서 아까 방송 초반에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곧 이번 주에 또 미국 대선 TV 토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의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현대차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기조에 따라서 현대차 영향이 좀 있을지 아니면 또 영향이 있을 만한 섹터는 좀 어느 쪽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은 좀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현대차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이 친환경차 이야기를 하면은 할수록 현대차가 진짜 전기차 밸류를 못 받아서 주가에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제기가 되지 않을까. 제기가 된다 하더라도 예. 이미 한번 다 선반영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왜냐면은 작년도부터 전기차에 대한 업황들의 이제 기대감이 될 거다라고 때문에 작년도부터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현대차가 지금에서 많이 올라왔던 거는 2월 달에는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한번 주가를 올렸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번 4월부터인가요? 이번 5월 중순이네요. 5월 22일 날 인니하고에 대한 이제 그 MOU 때문에 한번 IPO 때문에 올려놨는데 그때부터 쭉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미 대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온다라고 하면은 뭐 트럼프와 바이든에 대한 어떠한 이제 정치 색깔론 때문에 뭐 지원금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미 한번 앞서 1월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미는 별로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현대차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이미 인니에 대해서 이제 IPO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갈 거라는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무시하시고 그냥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네. 차라리 그 대선에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중국 대리기 관련된 종목들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 섹터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 테마 형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네.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는 오히려 이쪽에서 조금 졸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우태 매니저님의 자동차 섹터 종목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화신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그래요?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이 아마 화신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신도 있지만 화신의 후속주로서 본다면 우수 AMS 이 종목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같이 띄워드렸는데 맨 위에 있는 게 화신이고 가운데가 현대차고 이제 마지막 게 이제 우수 AMS라는 이제 차트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23년도부터 현대차가 완성차가 많이 올라갈 때 그때 가장 많이 올라왔던 게 이제 화신이었거든요. 화신도 그 시절에 많이 올라왔었고 그때 반짝였던 게 우수 AMS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업체 동력 시스템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다가 그동안 조정받고 나서부터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가 이제 화신이 한번 주가가 한번 뻥튀기 한번 딱 지우고 나서 이때부터 화신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4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인데 이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우수 AM이었습니다. 예. 그때 윗꼬리를 달면서 차익 실현 물량 나왔지만은 이번에 또 7월 달 되면은 이제 파리 올림픽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되면은 이제 드론하고 또 엮여될 수 있는 또 동력할 수 있는 게 우수 AMS인데 이 기업이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했고 시간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단발성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수 AMS를 관련된 종목들도 단기 트레이닝을 보시면 좋겠고 뭐 대형주들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무겁기 때문에 뭐 나는 배당금과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 하신 분들은 뭐 현대차 이런 그렇죠. 종목들을 보시면 좋겠고 네. 나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겠다 하신 분들은 화신이라든지 우수 AMS 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신, 우수 AMS, 이제 부품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SL. SL. 네, SL이 이 부품주 중에서 제일 먼저 움직였기 그렇죠. 때문에 대장이고. 그다음에 저번에 1분기 실적 때 대부분 부품 회사들이 좀 실적이 정체되거나 조금 부진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자동차가 이 척박한 상황에서도 SL의 실적이 상당히 뛰어나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 좋아지면 더 실적이 더 잘 나오겠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합해 봤을 때 네. 단기적으로 좀 먼저 올랐기 때문에 좀 탄력은 좀 떨어지지만 네.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이쪽에서 대장은 SL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설명할 때 이가람 매니저님은 다양한 부품주들 이야기 또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제일 가는 압축해서 엑기스 하나 뽑아주시죠. 전 두 가지 갖고 왔는데요. 예. 일단 저도 SL입니다. SL인데 SL은 리스크가 한 가지가 있는 게 1분기 때 GM 쪽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GM이 재고가 좀 많이 올라갔다는 좀 소식이 있어서 미국 향이 생각보다 안 나오게 되면은 생각보다 실적은 조금 안 나오겠지만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우려함보다는 아마 정고점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SL 말고 또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또 PH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PHA도 마찬가지로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어요. 서프가 나왔는데 잠깐 차트 보게 되면 1분기 때 서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더 나올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물론 지금 4분기도 잘 나온 다음에 주가 올라갔다가 약간 우려가 생기면 내려갔다가 1분기 잘 나왔네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2분기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이 종목도 주주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라서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PHA는 지금 신고가입니다. 부품사 중에 신고가인 종목이 없는데 PHA가 유일하게 지금 거의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거라서 아마 이번에 고점 넘기게 되면은 기관 매수가 더 따라붙지 않을까라고 생각 드는 거니까 실적주로서 한번 PHA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SL과 PHA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두 번째 특이점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특이점 볼 시간입니다. 열어주시죠. 자, 이번에는 비만 치료제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가장 강한 섹터는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HLB 현재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HLB가 어느새 7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제약바이오 투심이 살아났구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정말 괜찮은 구간일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또 얼마나 안겨다 줄 수 있을지. 이호근 매니저님, 지금 제약바이오를 비롯한 이 비만 치료제 괜찮은 구간입니까? 또 잘못 들어갔다가 또 호되게 물릴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돼요. 이호근 매니저님? 저요? 예. 네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적응이 안 되시나 봐요. 저는 이제 항상 이가람 매니저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듣고 해야지 했는데. 저희가 사전 네. 미팅을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도 이호근 매니저님. 네네. 지금 제약바이오는 네. 지금 우리 국내 지금 제약바이오가 좀 한 단계 좀 성장하는, 그러니까 이전하고 좀 많은 다른 단계.
뭐 대표적인 게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이 그 유명한 이제 키트로드의 SC 제형을 맡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이쪽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성과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플랫폼 쪽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니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오스코텍이나 뭐 지금 유한양행도 지금 넥나자 해서 FDA 승인도 지금 나올 지금. 그러니까 이전에는 단순하게 이제 그 임상 결과 잘 나와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그 애로 기대감으로 올라가거나 뭐 이런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실적이나 그 하나의 기술로서 검증되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K-바이오도 어느 정도 일정한 단계에 지금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 수준에 이른 이 초창기 때 이런 종목들에서 우리가 뭐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이 그 많이 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듯이 제약바이오에서 이러한 종목들을 잘 골라낸다면 아마 큰 수익이, 이전에는 제약바이오를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이제 장기 투자해도 되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하나의 질적인 변화를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투자 심리도 좋아진 것 같고 네. 아주 대세 섹터가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가지 종목마다 좀 가지고 있는 모멘텀하고 이게 일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다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비만 치료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만 치료제, 오늘 인벤티지랩, 한미약품, HK 이노엔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관련해서 이가람 매니저는 비만 치료제 쪽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전에 있던 뭐 플랫폼 업체들 이쪽이 더 강하다고 보십니까? 국내는 사실 비만 치료제보다는 플랫폼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지금 결국은 국내에서 제약바이오가 강한 이유도 미국에서 제약바이오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올라갈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잠깐 차트 보게 되면요. 미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111입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만 엔비디아 떨어지고만 했을 때 111은 전혀 떨어진 거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끊임없이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SK 쪽으로부터 공장을 인수받기로 한 노보디스크 또한 지금 미국장에 상장된 ADR도 계속 올라갑니다. 네. 이 종목 지금 또 신고가 가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주고 있는데 이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국내 제약보다 올라가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는 머크사 같은 경우도 신고가입니다. 머크사가 또 신고가다 보니까 한국에는 알테오젠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알테오젠도 더 따라가는 모습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알테오젠이 버티고 있고 국내에서 거의 비만 치료제 거의 유리한 종목은 페트론인데요. 근데 아직 라이센스 아웃이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약간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면은 금액에 따라서 페트론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페트론을 따라서 이제 인벤티지랩이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보유의 수가 많은 D&D 파마텍 이런 것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본다면 페트론 하나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뭔가 본다면 비만 치료제 쪽을 보기보다는 뭐 리가켄 바이오나 그렇죠. 아니면 뭐 ABA 바이오나 뭐 에프리 바이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뭔가 라이센스 아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종목들, 결국 국내는 비만 치료제보다는 원래 잘하고 있던 플랫폼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안에서 바로 이가람 매니저님 압축해 주시죠. 저는 그냥 비만 치료제만 보고 싶다 하시면 저는 페트론을 제일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네. 페트론 이외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리가켄 바이오가 이거는 좀 단기로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단기로 지금 뚫어냈고 다시 한번 뭔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번에 지금 기업 설명회를 대량으로 해서 또 단체 기업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단기에 뭔가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커서 아마 중장기로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올려놓은 65,000원대 다시 깨지 않는 이상 충분히 또 신고가 도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리가켄 바이오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에서도 본다면 펩트론이고요. 그 외에 제약바이오 큰 섹터에서 본다면 리가켄 바이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김용태 매니저님 압축된 종목 한번 추려 볼까요? 저도 펩트론이요. 비만 치료에서 본다면 아니면은 네. 다 통틀어서요? 전체적으로 통틀어도 펩트론. 이야, 진짜요? 네, 비만 치료제를 봤을 때. 사실 이 비만 치료제라기보다도 이제 비만 치료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펩트론이고 사실 그 다들 알고 있다시피 인벤티지 랩은 비만 치료제는 아닙니다. 같이 가지고 있었던 주사제가 장기 지속형이다 보니까는 비만 치료제를 같이 혼합해서 쓴다라고 하면 주사제로 또 쓰는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삭센다처럼 쓸 수 있는 게 이제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인벤티지 랩이고 인벤티지 랩이 유한양액하고 같이 이제 올 초부터 비만 치료제를 한번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 이제 부각을 받은 건데 예. 바닥권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인벤티지 랩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펩트론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앞서 이제 D&D 파마텍은 보호해수 물량도 있지만 이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려면 한참 더 걸리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일상에 대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니까는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펩트론, 인벤티지 랩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호근 매니저님 압축된 네. 정보가 아니죠. 종목 들어봐야겠죠. 아, 저도 그냥 니가캔 바이오. 리가캔 바이오. 네, 아무래도 알테오젠 다음은 니가캔 바이오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리가캔 바이오가 두 번이나 나왔고 역시나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기술력 비만 치료제 안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 경험이 있는 펩트론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특이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 수익률 대결도 어느덧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위 대결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갑니다.